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들려드릴 건데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자 형제님이 풀을 뜯고 있던 소 자매님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아니, 저렇게 우아하게 식사를 하는 짐승이 있다니. 자세히 보니까 터질 듯한 눈망울에 갈색 윤기가 반들반들 흐르는 머릿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식사를 하다가 시선을 느낀 소가 고개를 들어서 사자를 바라보았어요. 풍성한 갈퀴에 우람한 어깨, 그 어깨를 타고 흐르는 팔뚝의 근육. 역시 남자는 근육이야. 이러면서 소도 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얼마 후 둘은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밖으로 나가서 서로를 위해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소는 사자를 위해서 아침 이슬이 잔뜩 맺힌 신선한 풀을 준비해서 꽃잎을 한 장 한 장 얹어가지고 유기농 샐러드를 준비해서 줬습니다. 자, 사자는 뭘 준비했을까요? 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슴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보는 음식이었어요. 너무 낯설었는데 의외로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먹다 보니까 그게 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소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둘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면서 신혼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가 이제 더 이상은 육회 냄새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해온 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거야? 내가 이런 거 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옆집 코끼리 아저씨는 고래 아줌마한테 이런 거 안 준다고 하더라. 옆집도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자가 아침부터 열심히 사냥을 해서 맛있는 걸 준비해 왔는데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요. 그래서 풀떼기라도 좀 먹어보자 하고 막 식사를 하다가 소가 이렇게 옆에서 긁으니까 풀이 목에 확 걸려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이런 걸 해준 적이 없어. 넌 어떻게 된 애가 도대체 맨날 풀떼기만 차려주냐? 사자도 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둘은 하루하루 계속 싸우다가 마침내 우린 도저히 안 되겠어.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둘이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똑같았다고 하는데요. 서로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아까 게임했던 짝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어요. 잠시 1분만 드릴게요. 서로 뭐라고 했을까요? 같은 말을 했대요. 자, 베스트 커플. 다음엔 꼭 너 같은 사람 만나. 네, 참신했어요. 자, 그 다음. 네? 너랑 하나도 안 맞아.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안 맞았던 커플. 똑같아요. 너랑 하나도 안 맞아. 네, 뭐라고 했냐면요. 각자 똑같은 말을 했대요. 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요거는 넘어가고요. 우리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이거 같아요. 너를 모른다라는 거. 혹은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자는 소가 지금까지 풀만 먹고 살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겉모습만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고기 잘 먹을 것 같잖아요. 나는 샐러드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라고 생각하시면 소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자도 소도 사자가 고기를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첫눈에 반했었던 그 근육의 근원이 사실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자가 고기만 먹고 살았다는 거를 소는 몰랐어요. 어떻게 그걸 모르지?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결혼 한 10년 차쯤 돼가지고 더운 여름에 제가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밖에서 막 자기들끼리 TV 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청소하던 제 소리가 좀 커졌나 봐요. 막 달그락달그락, 막 짱짱짱 이런 소리를 내면서 화장실 청소를 계속 했어요. 조금 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도와주러 왔나?
근데 아이들과 함께 일렬로 쫙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래를 시작해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좀 황당했지만 저 노래가 끝나면 여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참고 노래를 들었어요. 자, 힘내세요. 엄마 사랑해요. 하더니 자기들끼리 막 박수를 치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라는 거를 했는데 남편이 그때 저에게 와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사랑의 언어 테스트 해보니까 당신 제1 언어는 봉사더라고. 나는 나의 제1 언어가 인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할 때 내가 인정해주고 격려하면 힘을 낼 줄 알았어. 아니 그거를 테스트를 뭐 해봐야 하나요? 근데 해봐야 알더라고요. 심지어 테스트를 한 이후에도 네, 지금까지도 대부분 말로 때운다는 거는 네, 안 비밀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를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치매 초기에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홍삼 캔디를 자꾸만 사놓으시는 거예요. 저 먹으라고. 저는 젤리는 무척 좋아하지만 사탕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사놓으시더라고요. 다음에 가면은 또 홍삼 캔디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육아사탕 이런 거 아세요? 하얀색 캔디 먹지도 않는 거 그런 걸 자꾸 사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친정집 냉동실에 저 홍삼 캔디와 육아사탕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저는 몰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빠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었구나. 심지어 저희 아빠가 단 거를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탕이 아빠의 사랑의 언어였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관찰, 질문, 경청, 적용. 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이 인간이 되어버린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던 때를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한 교회 오빠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SNS를 관찰해야죠. 네, 이걸 전문 용어로 염탐이라고 합니다. 자, SNS를 막 염탐하다가 손가락을 잘못 올려가지고 모르고 클릭했어요. 흔적이 남죠?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는데 DM이 오기 시작합니다. 태경자매님, 크크.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린라이트가 켜진 거잖아요. 밤새도록 질문과 경청이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서로의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왜 웃으시죠?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MBTI가 뭔지 정말 심도 깊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적용도 하죠. 레신 형제님 그 상태 메시지 보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던데 예배 드리는 거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내일 부평제일교회 예배 저랑 같이 드리러 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태경자매님 엽떡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엽떡 착한 맛에 중당 추가해서 우리 같이 먹을까요? 좀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봐가지고 요즘에 연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재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비슷한가요? 네, 저는 23년 전이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관찰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하고 나면 계속 서로를 알아가나요? 아니요. 이제 다 알았죠. 이제 우리는 상당히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또 행복도 이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바뀐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의 맨 얼굴인데 결혼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씩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는 어떤가요? 우리가 아이를 처음에 낳으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관찰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질문도 해요. 우리 애기 배고팠죠요? 뭐 응갔었어요? 이러면서 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애기가 대답 안 하고 막 울기만 하는데도 혼자 알아서 막 경청을 해요. 그랬구나. 우리 애기 배고팠었구나. 그러면서 적용도 막 하죠. 먹을 걸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옆집 아이가 한글을 뗐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 애는 ABC송을 끝까지 영어로 부른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또다시 목표 지향적이 되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요. 남편과 다르게, 아내와 다르게 자녀는 계속해서 관찰을 해요. 근데 선별적으로 관찰을 해요. 뭐를? 단점을. 그때부터는 목표에 방해가 되는 단점은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단점을 관찰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집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내 아이의 장점이 뭔지 딱 10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집사님. 자, 아이의 장점 10가지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내 아이인데, 남편 아니고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잘 발견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장점을 딱 하나밖에 못 찾겠다고, 춤을 잘 춘다, 이걸 적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집사님,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하빈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봤는데 그 할머니랑 같이 가는데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그 조그만 애가 할머니 팔짱을 끼고 할머니 발걸음에 맞춰가지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두 번째 장점에다가 할머니를 잘 도와준다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그 밤에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빈아, 엄마가 보니까 너 할머니 도와드리던데 혹시 어떤 마음으로 그랬어? 그러면 그 아이가 뭔가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 번째, 네 번째 또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집사님이 오셔서 사모님, 제가 세 번째 장점에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라고 썼어요. 저는 사실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굉장히 뛰어난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는 나를 닮아서 장점이 하나도 없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귀 기울여 들어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개, 50개까지 장점을 써가면서 딸과 집사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다른 아이가 완성하는 동안에 종이를 혼자서 4장, 5장씩 바꾸던 아이였어요. 예, 그만큼 긴장도가 높았던 거죠. 조금 그리다가 잘못됐어요,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완벽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늘 긴장하던 아이인데 엄마랑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게 다른 선생님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남편, 아내, 자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른다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하고 알려고 해야만 사자와 소처럼 최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사실 나를 모르는 게 너를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자와 소가 헤어지기 전에 가족 상담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가족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소는 사자가 육식동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소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좀 대접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자를 위해서 소가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사냥을 하려고 나가봤더니 소는 사슴은커녕 토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로 소가 초식동물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앞으로는 좀 소를 위해서 풀을 대접해줘야겠다 생각하고 풀을 뜯으러 갔는데 사자가 열심히 풀을 뜯어왔는데 사자 발톱에 긁혀가지고 풀이 아주 그냥 떡이 돼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소는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사냥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자는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풀을 잘 이렇게 뜯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절대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었던 거죠. PPT를 그냥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부부거든요. 이 사람들이 침대에서 서로 정답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게 부부싸움이 돼버려요. 그런데 싸우는 동안 남편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내의 엄마, 아빠 한 사람씩 등장하더니 막 참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이 이 집에 찾아와서 침대 옆에 앉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린 시절의 영향력, 대화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좀 극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족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영화가 이 장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자, 가계도라는 건데요. 우리가 가족 치료를 하면 보통 저렇게 가계도를 그려요.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친 사람이 남편, 그리고 저 동그라미 친 사람이 아내. 이렇게 각각의 위로 보면 각각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이 우리가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가 키우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갔다 오면 그렇게 저한테 치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좀 안아주세요. 엄마 우리 간지럼 태우기 놀이해요. 그 간지럼을 그렇게 태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10권이고 20권이고 읽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 여기 같이 누워가지고 저 좀 간질러 주세요 하는데 그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5분 10분이면 되는 건데 그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시간 같고요. 얘 왜 이렇게 나한테 치대나 하면서 걔가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갑자기 막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이제 둘째를 재우려고 같이 누웠는데 먼저 이제 잠든 척을 했어요. 그래야 빨리 자니까.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아이가 잠이 안 오는지 뒤척뒤척 하다가 혼자 노래도 흥얼흥얼 하더니 갑자기 제 양볼을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쓰다듬어요. 아유 우리 엄마 예쁘다. 그러더니 저한테 뽀뽀를 쪽 하고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느껴보는 굉장히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되게 받고 싶었던 거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상당히 무뚝뚝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 이런 말은 당연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그런 기억이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최고의 사랑 표현, 최고의 칭찬이 뭐였냐면 너는 알아서 컸다.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엄마를 모시고 처음으로 이제 단둘이서 여행을 갔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날도 막 또 너는 알아서 컸다. 정말 손이 안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엄마 이렇게 알아서 큰 예쁜 딸 좀 안아주지 왜 그렇게 안 안아줬어? 하고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친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오셨는데 이 새엄마가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도 이제 못하시고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친정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시골에서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거 확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이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눈만 뜨면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표현 이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가 익숙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 아들 이렇게 세 번째 딸이거든요. 보통 이런 세 번째 딸은 사연이 있죠. 아들을 기다리다가 태어나 보니 딸이더라 이런 딸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한 달을 우셨대요. 그래서 우느라고
젖도 못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저한테 그런 이제 접촉에 대한 엄마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둘째와 관련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그 불편한 감정, 나는 원래 스킨십을 안 좋아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내 원가족에서의 그런 결핍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자, 이 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가 성장을 할 때 발달의 각 단계마다 꼭 채워져야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욕구 위계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생존의 욕구 혹은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쭈루룩 채워져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사회심리 발달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이분은 이제 전 생애를 봐가지고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 인생의 각 단계마다 꼭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첫 1년, 만 1년 동안은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일관적으로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세상은 정말 믿을 만한 곳이야 라는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이 신뢰를 그 시기에 채워져야 될 발달 과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욕구들을 잘 채워가면서 성장하라고 가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욕구를 충분하게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좌절된 욕구, 미해결 과제라는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만약에 뒤집기를 못해요. 그러면은 바로 발견하고 얘가 이 시기쯤이면 뒤집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병원에 데려가겠죠. 그리고 아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면 왜 말을 못하지? 하고 요즘은 언어 치료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리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이게 미해결 과제가 된 거는 우리 눈에 쉽게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몸은 자랐지만 마음속에는 자라지 못한 미해결 과제로 가득한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어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저희 엄마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영향력이 저에게 흘러온 것처럼, 혹은 엄마의 영향력 아래서 결핍된 저의 사랑이 자녀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이 미해결 과제는 대를 이어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에요, 나는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미해결 과제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와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 있으면 저한테 상담 받으셔야 되거든요.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그래서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누구나 있지만 미해결 과제라는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내 가족들과 지내면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불편한 지점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시면서 성숙한 부모님으로 잘 양육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내 남편을 알아가려고, 자녀를 알아가려고 무한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쉽다는 육아가 어렵지? 왜 이렇게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딱히 못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부분을 한 번쯤 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를 제대로 모른 채로 느낌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육아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기 육아라고 불러요. 느낌 딱 오시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매뉴얼인 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짝퉁 매뉴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태경대 운영할 때 많은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듣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온영했을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육아 멘토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분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새로운 멘토가 하나 등장했더라고요. 조선미 박사님이라고.
네, 이분 원래 옛날부터 부모 60분 이런 걸로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왜 갑자기 유명해졌냐면은 요즘 MZ 세대들이 좀 참을성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쉽게 포기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저 공감 육아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나친 마음 읽기는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하면서 막 떼를 써요. 그러면 공감 육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제이미, don't do that. 아세요?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에게 말해봐. 왜 학교에 가냐면 이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죠. 근데 이분 조선미 박사님의 주장이 뭐냐면은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야. 너무 명쾌하죠. 예, 애가 징징거리고 막 이렇게 지쳤던 엄마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미 박사님의 현실 육아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뜨고 있는데 자,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 육아가 맞을까요? 현실 육아가 맞을까요? 절충. 예, 둘 다. 네, 역시 우리 현명하신 부평제일교회 이은교구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감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현실 육아에 끌려요. 왜? 이게 내 성향에 맞거든요. 그런데 좀 규칙과 질서를 세워줘야 되는 분들은 그래도 애가 상처 입으면 어떡해요? 마음을 읽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공감 육아에 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육아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육아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매뉴얼이 제대로 된 매뉴얼일까요? 제가 발달심리 상담 교육의 수많은 이론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정들을 상담해 보니까 거의 모든 원리가 이 표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움린드라고 하는 학자가 부모의 양육 유형이라고 하는 표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먼저 Y축에 보면은 애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따뜻한 애정, 부모님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자녀를 돌봐주는 정도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 X축은 통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막 지시하고 억압하고 이런 통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 규칙을 알려주고 질서를 알려주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을 통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로 보면 아까 절충이라고 하셨잖아요. 오은영 박사님도 조선미 박사님도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바움린드의 표를 바탕으로 제가 거기다 조금 애드를 해봤어요. 먼저 자, 요 사사분면을 보시면 어때요? 애정도는 상당히 낮죠. 애정은 낮고 통제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냐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어디 부모 아래 토를 달아. 뚝 그쳐. 이렇게 하는 유형. 옛날에 이런 부모님들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막 혼내면서 아이들의 감정을 억압해요. 혹은 감정을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하냐면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에요. 자식을 잘 키워야 돼. 남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는 예의 바른 아이로 키워야 돼. 그런데 공감이 없이 버릇 나빠질까 봐 칭찬도 잘 하지 않고요. 이런 유형의 양육을 받고 자라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참 순종적이고 참 착했었는데 사춘기 이후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런 얘기 혹시 아이들이 듣는다면 요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 조절 능력이 발달할 수가 없고요. 제가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적이 되거나 반대로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많이 억눌려 지내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 4분면 방임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애정도도 낮고 그다음에 통제도 낮잖아요. 아이에게 사랑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규칙과 질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거나 혹은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가지고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혹은 좀 냉담하거나
이런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당연히 자녀가 자기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겠죠. 자존감이 낮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사분면은 자 이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애정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통제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규칙과 질서를 가르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오냐 오냐 키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귀한 딸,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꽃길만 걸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유형 있잖아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절대로 훈육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네, 충동 조절을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하고 그런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조선미 박사님이 얘기했던 과도한 마음 읽기의 문제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사분면, 여기는 권위적인 유형이에요. 아까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권위주의적인 그 부모 유형하고 이름이 좀 헷갈려요. 이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민주적 유형이라고도 많이 하던데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대신에 제가 저기 하얀 글씨로 쓴 거는 감정 코칭에서 설명하는 부모 유형을 좀 표시를 해본 거거든요. 감정 코치형 부모라고 하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모님들은 애정도도 높고 그리고 자녀에게 질서와 규칙도 명확하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소유물로 보지 않고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말로 혹은 행동으로.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네 몸과 마음을 잘 돌봐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태도로 양육을 하는 거죠. 어때요? 딱 들어도 굉장히 성숙한 부모님 같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감정은 수용을 해줘요. 공감을 해줘요. 하지만 아까 저 허용적인 부모님들이 공감해서 끝내는 반면에 이 감정 코치형 부모님들은 행동에 바람직한 행동까지도 명확하게 안내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아이가 충치를 치료해야 되는데 치과에 가기 싫다고 막 떼를 써요. 그러면은 사사분면의 권위주의적인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권위주의적인 부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안 계시나 보다. 네, 울거나 말거나 때려서라도 끌고 갑니다. 자, 그리고 방임적인 부모 유형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썩어도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프겠냐 이러면서 혹은 아이 이가 썩는 줄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허용적인 부모는 저기 하얀 글씨로 보면 축소 전환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걸로 막 꼬드겨요. 일단 아이가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괜찮아 치과 끝나면 엄마가 젤리 또 사줄게 이러면서 막 아이를 이제 다른 걸로 유혹을 해요. 그것도 아니면 아이를 무조건 오냐 받아줘요. 그래 치과 얼마나 무서워. 엄마를 막 발로 차고 때를 쓰는데도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뭘 미안해요.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막 그냥 아이 다 받아주는 거. 이거 이제 허용적인 유형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사분면의 권위 있는 부모님은 일단은 무서운 감정을 따뜻하게 공감을 해줘요. 그렇지 치과 가는 게 많이 무섭지. 엄마도 옛날에 치과 가는 거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분명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죠. 그런데 썩은 이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더 아파서 치료하기가 정말 힘들어. 혹은 너가 무섭다고 해서 이렇게 때를 쓰고 엄마를 발로 차고 이러면 엄마가 아픈 거야.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과 가서 덜 무섭게 진료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대안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이하고 의논을 해요. 근데 이 경우에 대부분 아이들이 답을 알아요. 그래서 엄마 내가 치과 치료받는 동안에 손 좀 꼭 잡아주세요. 혹은 옆에 있어주세요.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일상적이고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온화한 태도로 그리고 분명한 경계와 규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이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건강한 자녀로 잘 자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까? 제가 딱 두 가지 원칙만 알려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여기 분명한 순서가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까 말한 Y축, 따뜻한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 번역을 보면 더 명확해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자,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현대의 뇌과학에 있어서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원리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자, 사람의 뇌거든요. 인간의 뇌는 맨 아래에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혈압을 조절하고 맥박을 조절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이런 거. 파충류도 이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냐면은 감정, 기억, 호르몬을 처리하는 변연계라는 뇌가 있어요. 이거는 강아지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유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맨 위에 그렇게 느낀 감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뇌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요즘 핫한 전두엽, 전두엽이 여기 대뇌 피질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두엽은 언제 완성될까요? 인간의 뇌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정도가 되면 학교하고 집을 오가는 정도의 필요한 기능,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뇌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되고요.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요. 그리고 나면 남자의 경우에는, 자, 연구 결과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만 30세 평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평균 만 24에서 25세. 여성분들이 조금 빠르네요. 이때에 이 전두엽이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대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남편도 인간의 뇌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막 열심히 앞서가지고 막 너희 자녀를 막 노엽게 해요.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막 혼내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아니면 옛날에 이런 부모님들 참 많았는데 성경 암송 안 하면 밥 안 먹여요. 이거 오늘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의 정서를 잘 보듬어주고, 그게 바로 2층을 거쳐서 3층으로 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제 유타 바우어라는 작가가 쓴 고함쟁이 엄마라는 그림책의 첫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래요. 깜짝 놀란 나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지요. 이게 막 아이를 혼냈을 때 아이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뇌과학적으로 잘 표현한 아주 좋은 그림책이에요. 아이가 잘못을 했든 아니면은 남편이 아침부터 막 긁었든 간에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아이한테 혼을 내고 따다다다 막 감정 섞인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몸이 이리저리 막 흩어진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다뤄주는 것에서 실패하면 인간의 뇌가 잘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요 그림책 마지막 장면도 상당히 감동적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전 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다른 부모 교육에서도 그럭저럭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쉬워 보이나요? 어려워 보이나요? 어려워요. 네.
표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론은 간단한데 우리가 실전에 적용하려면 잘 안 돼요. 열심히 자기계발 서적을 막 읽고 최신 육아 방법을 배워가지고 막 따라해요. 다 그렇게 해보셨죠? 아마 여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나를 보고 실망에 빠져요. 그러다가 때마침 뭘 해도 안 통하는 사춘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라고 하면서 반영적 경청이라는 걸 해요. 자, 뭐예요? 우리가 아이가 말을 하면 아까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제 구나 화법을 내가 한번 써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은쌤이가 많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대요. 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까는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어쩌라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아까 그 표가 떠오르더라고요.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Y축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주는 법을 모르는 채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양육했지만 불완전했던 나의 부모님의 양육 그 아래에서 내가 아파했던 순간에도 그리고 내 가정만은 좀 행복하게 꾸리고 싶어가지고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노력해봤지만 어느 순간 실패한 남편, 실패한 아내, 실패한 부모님이 된 것 같아서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명한 규칙과 한계를 설정해가지고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훈육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이 X축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수요 예배 때 박영준 목사님께서 10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이거구나 라고 무릎을 친 표현이 있었는데 10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이 X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이 최악이 되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너와 나를 아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뭐였어요? 네, 관찰, 질문, 경청, 적용.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네, 묵상하는 방법.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너를 아는 방법, 나를 아는 방법과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이 사랑의 양동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넘쳐나서 우리 자녀들한테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넘쳐야 흐르는 게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저희 둘째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고2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동안 계속 같이 한번 지내보신 분들 아시죠? 네, 중학생, 고등학생. 어느 순간 아이의 단점 하나가 제 눈에 딱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제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 상담할 때 아이의 장점을 보세요 라고 상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전에선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커 보이니까 얘가 과연 나중에 잘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2월 11일 최근에 둘째의 생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날 본문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첫 생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재밌으신 분이더라고요. 7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구유에 뉘었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막 원망할 것 투성이잖아요.
하필이면 낯선 동네에서 출산을 했는데 게다가 여관방 하나도 없어가지고 구유에다가 면역력도 약한 아기를 낳은 거잖아요. 제가 낯선 동네에서 출산을 해봤거든요. 그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큰애를 낳았는데 저는 그때 1인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막 잔뜩 나왔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지금 구유에다가 아이를 놓였다니까 얼마나 불평할 만한 상황인가요? 분명히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현실은 구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해요. 가정을 이뤄요.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소망과 기대에 가득 차가지고 이 아이를 막 축복을 해주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때요? 키우다 보면 머리는커녕 남들은 다 멀쩡한 종합병원 신생아실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아이만 구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이가 그 학교에서 제일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받아온 성적표가 구유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구절 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더니 목자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찾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헤매지 않고 빨리 찾았다면 이거는 그날 베들레헴에 구유에 놓인 아기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관방에서 예수님을 낳았으면 목자들이 찾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죠? 어쩌면은 찾다가 밤샜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적절한 장소, 가장 적절한 상황 이런 거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딸아, 지금 은세미가 놓인 구유가 불안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지점이야. 그 아이가 구유에 놓였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보고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한다는 증거가 될 거야.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저 또한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묵상이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갔더니 아이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했을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녀가 묵상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본문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51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다는 것,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우리의 감정에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슬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원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 막 찾아오기도 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감정이 혹시 여러분 드신다면 그거 누르지 마시고요. 그거 그냥 확 폭발해 버리지 마시고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책 한 권 짧은 그림책인데 읽어드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그림책 PPT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나는 자라요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나는 자라요, 김희경 글, 염혜원 그림.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속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왠지 여기서 좀 심쿵하더라고요. 나는 자라요. 자, 작가들이 그림책을 쓸 때 그림을 그냥 아무거나 막 넣지 않거든요. 이 구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는 작아요. 엄마 품에 폭 안길 만큼 아주 작아요. 옆에 작은 새싹도 하나 있죠.
그렇지만 나는 자라요.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조금씩. 새싹이 조금 자랐어요. 단추가 단추구멍으로 들어가고 내 발이 양말 속으로 들어갈 때에 단추가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단추구멍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구멍이 안 맞아요. 그때도 아이는 자라고 있다라는 거. 나는 자라요. 밥을 입안에서 오물오물 씹는 순간이나 물이 목구멍을 지날 때에도 색종이를 오려 종이에 딱 붙이는 순간이나 내 이름을 쓸 때에도 나는 자라요.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친구가 안녕 하고 가버릴 때나 이 아이의 표정 보시면 깜짝 놀라서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에요. 너무 슬펐나 봐요. 벽지 무늬가 왜 딱 맞지 않을까 생각할 때나 이런 생각 저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해보셨죠? 심심할 때 우리가 벽지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해요. 그때도 아이는 자란다는 거. 꿈속에서 거북이랑 하늘을 나는 순간에도 나는 자라요. 엄마한테 혼나서 눈물이 비처럼 떨어질 때 엄마한테 왜 혼났죠? 동생 얼굴에다가 그림을 잔뜩 그려놨어요. 아유 슬퍼라. 엄마는 내가 재미있게 그림 그려준 것도 모르고. 동생을 꼭 껴안아주는 순간에도 나는 자라요. 오른쪽으로 가던 구름이 다른 구름과 만날 때나 구름이 등장하죠. 강에서 놀던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만날 때에도 다른 동물들도 엄마가 있구나. 이걸 아이들이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나는 자라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이나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에도 나는 자라요. 네, 뭔가 처음을 경험하면 아이들이 또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이 모여서 나무처럼 쑥쑥, 꽃잎처럼 활짝. 나는 자라요. 엄마를 내 품에 꼭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자, 그리고 마지막 면지에 이 구름을 보면서 작가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만났던 구름이 아기 구름이 오른쪽을 스쳐서 아래로 혼자 가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시 나랑 만났던 아이가 나를 만나고 스쳐서 자기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게 아이가 자라나는 거구나. 그것처럼 나도 자라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고 싶었는데 때론 단추구멍을 잘못 끼운 것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감당해야 할 무게로 외롭고 버거워서 구유 같은 현실을 향해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잘하는 부모가 되려면 아이와 함께 잘하는 부모가 되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공의에 근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꼭꼭 씹어 먹어야만 좌충우돌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에 묵상하는 부모가 되어보기로 결단합니다. 덜 자라서 스스로 아프게 하던 우리 내면의 아이도 이제부터 말씀의 생명력으로 치유되어 자라나게 해주시고 소중한 선물로 보내주신 자녀들도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공감하시고 안전한 울타리를 두르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